화면으로 저의 얼굴을 보고 계신데요. 정말 여러분의 뇌가 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인간 배터리처럼 배양액이 계속 주입되고 있는 어떤 통 안에 여러분이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잠깐 계산해 봤는데 말도 안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엇일까? 만약에 내가 네오에게 화분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네가 과연 화분을 깼을까?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과학에서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결정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의 고전역학은 결정론적인 세상을 보여줘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만약에 풀게 되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다음 순간의 정보를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걸 한 번만 하고 멈출 필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정보로 1초 뒤의 정보를 얻고 그걸 다시 이용하면 1초에서 1초가 더 지난 2초 후의 정보를 얻고요. 그거를 100만 번 반복하면 100만 초 후의 미래를 알게 되죠. 뉴턴의 고전역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상은 결정론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과학자들이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만약 우주의 모든 것들이 뉴턴의 고전역학과 같은 결정론을 따르고 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엇일까? 제가 내일 아침에 커피를 마실지 우유를 한 잔 마실지 모르는 것은 이미 어떤 걸 마실지는 결정은 되어 있지만 내가 아직 그걸 모르기 때문일 뿐인가? 굉장히 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뉴턴의 고전역학이 알려준 결정론적인 세상의 균열을 만든 사건이 20세기에 2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시기적으로 앞선 것은 사실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에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와 입자의 운동량, 속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무한대의 정확도로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양자역학을 따르는 입자들의 세상에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입자들의 상태조차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이 많은 입자들로 이루어져서 양자역학을 따르는 세상에서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그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확률로 기술해야 되는 세상, 결정론을 따르지 않는 세상, 이때의 확률은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연 자체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연에는 인간이 있든 없든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불확정성이 있게 되고 그 양자역학적인 불확정성 때문에 세상은 결정론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20세기 중반에 또 다른 결정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견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1960년대 이후로 활발하게 연구가 된 카오스 그리고 비선형 동력학의 세상입니다. 카오스 현상에서는 여러분이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로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처음에 아주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져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도 저의 미래가 딱 하나로 결정되어 있다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인식에 과학자들이 도달하게 되죠. 사실 카오스 현상의 결정론은 약간 아직도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오스에 따라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확률로만 미래를 기술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인 건지 아니면 자연 자체에 내재된 한계인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과학자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과학자가 합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론 이게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 자체에 내재된 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양자역학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어떤 입자의 위치를 소수점 아래 무한대의 정확도로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 제한이 인간의 제한이라기보단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하나의 크기를 생각하면 소수점 아래 우리가 숫자를 10몇 개 적으면 그 다음에는 숫자를 적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런 이유로 카오스 그리고 양자역학 이 두 학문적 발전이 20세기에 급격히 진행되면서 요즘의 현대를 살아가는 물리학자들은 세상이 물리학에서 결정론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결정론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운명론을 믿지 않죠. 이 운명론에 관계돼서 제가 읽은 책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세월의 책이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해보자는 사고 실험이에요. 제 세월의 책은 이렇게 두터운 책인데요. 딱 책을 펼치면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 아기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병원에 며칠 머물러
되었다 퇴원해서 언제 기저귀를 갈았고 계속 이어져요. 이 아이가 몇 살에 초등학교에 가고 뭐 결혼을 어떻게 했고 계속 페이지를 읽다 보면 어떤 순간에 도달하게 되냐면 김범준이 지금 세월의 책을 읽고 있다라는 그 순간이 세월의 책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다음도 있겠어. 세월의 책은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세월의 책이 존재한다는 뜻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세월의 책이 존재한다면 김범준이 세월의 책을 읽고 있는 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잖아요. 보통은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내일 커피를 2잔을 마신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2잔이 아니라 보통처럼 한 잔 마시지 뭐 라고 제가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면 세월의 책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의 책이 존재한다, 즉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모순이 돼서 결정론을 따르지 않는 세상,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전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세월의 책은 없고 따라서 운명론적으로 이미 제 운명이 미래에 결정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매트릭스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수학에 조금 익숙한 분이라면 당연히 행렬을 떠올리시거든요. 행렬을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매트릭스 영화 볼 때 이 제목에서 처음 떠올린 이미지가 행렬의 이미지였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수학의 매트릭스 아니야라고 생각하다가 그럴듯해 보였어요. 행렬이 어떤 모양이냐면 행과 열에 많은 숫자들이 꽉 차 있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행렬 요소들의 전체를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어쩌면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요, 뭐 반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게 영화 매트릭스의 의미는 수학의 행렬입니다. 영화에서 네오를 비롯한 이 등장인물들이 뒤에 뭘 꽂아서 매트릭스 내부로 들어가잖아요. 그 매트릭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의 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입니다. 이게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이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발로 땅을 박차면 하늘로 날아오르거나 날아오는 총알을 몸을 뒤로 젖혀서 피하거나 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 매트릭스의 세상이어서 그 영화의 일종의 그 구성 자체로 보면 매트릭스 안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물리학에 위배된 현상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 영화의 주된 아이디어여서 다 말이 안 돼서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총알을 피하는 것도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요. 워낙 많습니다. 날아오는 총알을 손을 딱 들었더니 총알이 공중에 멈추는 것 말도 안 되고요. 굉장히 많죠. 그 영화에 보면 인간을 그 고치 같은 데 가둬놓고 인간에서 이제 전기를 추출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낸 AI들이 그걸 에너지로 사용하는데요. 잠깐 계산해 봤는데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차이도 있고 남녀가 다르기도 하고 연령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대충 2000칼로리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2000칼로리라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추정해 봤거든요. 그럼 그게 100와트 정도의 인류를 갖고 있는 전기 장치를 계속 작동시키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밥 열심히 먹어도 여러분 몸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100와트 전구 하나 켜는 정도예요. 인간을 배양해서 전기를 추출하느니 제 생각엔 매트릭스 안에 있는 이 인공적인 존재들이 그냥 전기를 생산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굳이 인간을 이용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똑똑하지 않은 인공 존재들 같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하늘을 태운다는 의미가 우리가 무언가를 태운다는 건 연소 반응을 얘기해요. 연소라는 건 어떤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을 뜻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 중에는 가연성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산소 그리고 질소가 주로 대기의 구성 성분인데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는 삼중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산소랑 거의 반응하지 않거든요. 하늘은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만약 대기에서 연소 반응이 아닌 다른 반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는 있죠. 이걸 정말로 상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2차 대전 때 맨해튼 프로젝트,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요. 이 맨해튼 프로젝트가 개발되는 초기에 원자폭탄을 우리가 꽝 하고 터뜨리면 사실 대기 중에도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수소가 있거든요. 원자폭탄이 제공한 엄청난 에너지가 촉발해서 대기 중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가능하다면 수소가 핵융합하면서 거기서 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게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우라늄 핵분열로 이용한 핵폭탄을 터뜨리면 대기 중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 초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논의를 했던 과정이기도 해요. 이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기에 한스 베테라는 물리학자를 기억하는데 그분이 계산을 해서 원자폭탄 터뜨려봤자 대기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걸 보여서 그 다음에는 사실 그렇게 핵융합이 촉발될 수 있다는 고민을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대기가 종이가 타거나 촛불이 타듯이 탈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하지만 대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핵융합
같은 반응이 촉발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심각한 과학자들의 질문의 대상이 됐고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는 결론은 20세기 중반에 맨해튼 프로젝트 초기에 논의가 이미 진행된 바는 있었다. 이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오러클이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어떤 존재를 은유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이게 바로 그리스 델피라는 섬에 있었던 아폴로 신전의 무녀를 뜻합니다. 이 아폴로 신전의 무녀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예를 들어 당시에도 그리스의 어떤 도시국가가 다른 도시국가를 침범하고 싶은데 이 전장에서 우리가 이길까요?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찾아간 사람이 이 델피 신전의 무녀입니다. 아폴로 신전의 무녀. 이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어서 이 무녀에게 자꾸 찾아갔던 건데요. 매트릭스 영화의 오라클이 이 델피의 아폴로 신전의 무녀에 해당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몇 가지 그 힌트가 이 매트릭스 1에 등장합니다. 이 여성이 담배를 피거든요. 그런데 이 아폴로 신전에 있던 무녀가 당시에 거기에 있던 화산의 틈새에서 어떤 환각성 기체가 뿜어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환각성 기체를 흡입해서 일종의 환각 상태에 빠져서 예언을 들려주거든요. 매트릭스 1에 오라클이 피는 담배가 그리스의 델피에 있었던 아폴로 신전의 무녀가 흡입했던 환각성 기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도 있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매트릭스 1의 그 장면을 보면 오라클이 있는 부엌에 라틴어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 문장이 테메트 노스케라는 라틴어가 적혀 있는데요. 이 말의 번역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뜻이에요.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이야기가 델피 신전에도 이 문구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오라클은 델피에 있었던 아폴로 신전의 무녀에 해당하고요. 아폴로 신전의 무녀가 했던 역할이 당시 예언을 부탁하러 온 사람들에게 미래의 예측을 들려줬던 거라서 이 매트릭스 1의 오라클이 상징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죠. 이 미래를 예측하는 존재로서의 오라클이 매트릭스 1에서 굉장히 재밌게 등장한 대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오라클을 방문을 하죠. 네오가 방문을 하면서 오라클이 처음 건넨 이야기가 쿠키를 구우면서 네오한테 무슨 얘기를 들려주냐면 괜찮아, 화분은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네오가 몸을 돌리면서 무슨 화분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분을 팔꿈치를 쳐서 화분이 깨집니다. 그랬더니 오라클이 그 화분 말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라클이 물어보죠. 만약에 내가 네오에게 화분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네가 과연 화분을 깼을까? 라고 물어봐요.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죠. 이 화분 얘기를 물어서 네오가 화분을 깬 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화분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네가 화분을 깼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장면이 오라클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그런 재미있는 대화로 생각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선 오라클이 미래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예측은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구현되는 예측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너가 노력을 해야 네가 생각하는 미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상당히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그런 예측을 들려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현실이라는 증거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과학 철학의 역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가장 이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일 거예요. 동굴의 그 우화가 어떤 건지 기억하시죠? 우리 모든 존재는 동굴 안에 살고 있고 동굴의 입구에서 들어온 햇빛이 벽에 투영한 흐릿한 그림자를 보면서 그게 현실이다. 그게 실제하는 것들이다 라고 믿는 동굴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가엾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플라톤이 얘기하죠. 이 플라톤이 이야기한 동굴의 우화가 사실 매트릭스 1에도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요. 동굴의 우화에 등장하는 사람이 햇빛을 쬐러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선글라스를 끼죠. 그래서 매트릭스 1 영화에서도 함선에서 있다가 뒤통수에 연결해서 매트릭스 1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굴 안과 밖을 나누는 어떤 장치로서의 선글라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그 선글라스 끼는 장면에서 제가 햇빛에 익숙하지 않은 동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플라톤의 우화를 떠올려 보기도 했어요. 플라톤 말고도 꽤 많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데카르트일 거예요. 데카르트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지금 이 순간 도대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나라는 존재를 의심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 말고는 모든 것들이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건 퍼트남이라는 철학자가 통 속의 뇌라는 비유로 이 얘기를 똑같이 들려주기도 해요. 이 화면으로 저의 얼굴을 보고 계신데요. 정말 여러분의 뇌가 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뇌는 이 딱딱한 두개골, 깜깜한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물질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통 안에 있어요. 그럼 이 상상을 더 극단적으로 뻗어갈 수 있죠. 여러분은 지금 현재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인간 배터리처럼 배양액이 계속 주입되고 있는 어떤 통 안에 여러분이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본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뇌에 연결된 전극이 제 모습의 정보를 전기신호로 전달해서 여러분 뇌 안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일 수도 있죠. 이게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철학자들의 상상이긴 한데요. 과학자들 중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실제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뇌 바깥에 정말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실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철학적인 신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런 건 과학자들끼리 만나서 묻진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정말로 실제하고 과학은 세상의 실제를 가능한 뚜렷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반영하는 체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과학자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맞고, 즉 세상이 정말로 실제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엄밀한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빨간 약입니다. 빨간 약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의식의 단계도 좀 흥미로운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동의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즉 세상의 진실이 아무리 허무하고 끔찍하고 그렇더라도 눈을 질끈 감고 아무것도 안 보려고 노력해서 느끼는 안도감보다는 세상의 끔찍한 모습을 직접 직시하는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한 삶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빨간 약을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사실 여러분은 엄청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진정한 모습에 눈을 감지 않겠다. 세상의 모습이 아무리 끔찍하고 허무하고 안타깝더라도 거기에 눈을 감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결심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여러분들이 빨간 약을 선택하실 분도 있고 빨간 약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빨간 약을 선택하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습에 눈을 감지 말자라는 그런 결심일 수도 있고요. 이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제가 인상적인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실의 사막이에요. The Desert of the Real이라고 나오죠. 진실의 사막이라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빨간 약을 먹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진실의 세상인데요. 그걸 이 영화에선 사막, 황폐한 황무지로 비유하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빨간 약을 먹어서 세상을 직시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은 진실의 사막에서 눈을 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그 대사가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들어온 인상을 준 대사가 마음속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빨간 약을 먹고 세상의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라면 마음속의 가시를 하나씩 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음속의 가시는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생각만 하면 불편한 그런 무언가를 가슴속에 하나씩 품는 것이 빨간 약을 선택한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매트릭스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영화고요. 지금까지 한 10번 이상 봤습니다. 매트릭스 1에 에이전트 스미스가 이렇게 꼭꼭 씹어서 뱉는 듯한 영어 표현 같은 것도 막 귀에 지금도 막 환청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영화라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예요. 많은 여러분들이 이 매트릭스 영화 꼭 꼼꼼히 보시면서 이 영화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